자, 우리 인트로 1편, 아까 전편에서는 인도네시아어가 어떤 철자를 쓰고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부터는 인도네시아어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때 꼭 배워야 한다. 꼭 알아놓아야 될 건 간소하게 추리면 총 4가지 정도 큰 분류가 있어요. 자, 우선 외국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겠죠? 되게 또 인도네시아가 아까 알파벳 썼던 것처럼 너무 감사하게도 문장 구조 또한 영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흡사하면서도 약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 영어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문장 구조 이런 걸 대체 왜 배워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이 문장 구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대체 앞에 주어를 안 쓰면 왜 문장이 안 되느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어도 그리고 영어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만 안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조사입니다. 조사가 뭔가라고 하면 제가 간단하게 한국어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나는 빵을 먹는다. 우리나라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게 돼요. 여기에서 조사라는 건 은는이가 이렇게 명사 뒤에 은는이가 같은 주격 조사가 붙게 되면 이 나라는 명사가 문장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이 나라는 친구가 이 문장의 행위자, 주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렇게 을를 같은 목적격 조사 라는 친구가 이렇게 명사 뒤에 붙어 있으면 이 빵을 이라는 친구가 이 빵이라는 친구가 이 문장의 목적어구나 라는 것도 그 문장 내 위치가 어디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나는 빵을 먹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빵을 나는 먹는다라고도 우린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능동사 혹은 수동사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뭐가 없다? 이 조사가 없는 거예요. 조사가 없는 대신에 뭐라고 약속한 거냐면 맨 앞에 나오는 친구가 무조건 주어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맨 앞에 나오는 애가 무조건 은는이가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뭐를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빵을 먹는 건 가능하죠. 근데 빵이 먹는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먹힌다라는 수동태 형태와 더불어서 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영어나 인도네시아어는 이렇게 써주어야 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조사가 없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는 애가 무조건 은는이가야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에 따라 능동사 주어가 먹는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주어를 기준으로 동사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빵이 먹을 순 없으니까 먹힌다 라는 수동타의 형태를 취해서 문장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문장을 만들 때 맨 앞에 나오는 주어 이 주어가 누군지를 설정을 먼저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어 뒤에 영어를 만약 공부하신 분들은 문장 구조 얘기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어 플러스 동사 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인도네시아어에서 문장의 구조를 얘기할 땐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영어랑 인도네시아어 문장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어는 무조건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라는 친구를 반드시 쓰게 되죠.
이것은 책이야 이런 거 할 때도 this is 하면서 이런 비동사가 들어가 준단 말이에요. This is a book 이런 식으로. 근데 인도네시아어 문장 구조를 보니까 여기다가 쓸 게 아니라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인도네시아 문장 구조는 지금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가 아닌 주어 플러스 수어라고 써놓았어요. 아니 왜 동사라고 안 쓰고 수어라고 썼지? 라고 하시면 인도네시아어는 주어 바로 뒤에요. 명사가 와도 문장이 되고 그 뒤에 동사가 와도 문장이 되고 그 뒤에 바로 형용사가 와도 문장이 돼요. 즉 영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문장을 구성할 때 있어서 이 동사, 비동사라는 게 굳이 없어도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사야, 사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사야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사야는 인도네시아어에서 인칭 대명사로 나라는 뜻의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단어 읽어볼까요? 까르야완, 까르야완 이렇게 해서 까르야완이라고 하면 이거는 명사로 회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문장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영어로 보면은 I, officeman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거든요. 나, 회사원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주어 자리 맨 앞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얘가 어련히 알아서 뭐다? 은는이가가 붙는 주어다. 그래서 나는 회사원이야 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나는 회사원이다. 영어에 이다에 해당되는 비동사 같은 게 인도네시아는 꼭 있어야 된다?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주어 플러스 명사만 와도 문장이 가능하다. 이럴 땐 A는 B다 라는 문형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때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오는 표현을 볼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디야, 디야, 디야라고 하면 우리 나중에 수업 때 배우겠지만 그 혹은 그녀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성수 구분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의 경우 이 디아의 경우에는 이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거죠. 영어처럼 she, he 이렇게 두 개나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보면 디아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bekerja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읽어볼까요? bekerja bekerja 라고 해서 bekerja 라고 되어 있는 단어고요. bekerja 여기에서 제가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이제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인도네시아의 동사 원형, 즉 기본형 동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다라고 하는 애들 있죠. 가다, 뛰다, 놀다, 먹다, 쓰다, 읽다 이렇게 하다라고 하는 애들이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총 3가지 형태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단어,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단어만 이렇게 띡 적혀 있는, 사실 이건 단어가 아닌 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근만 써서 동사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브로 시작하잖아요. 사실 여기 R이 빠진 상황이긴 한데 ber 이렇게 해가지고 ber가 붙어있는 단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사를 만들 때 보통 ber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단어의 형태만 봐도 얘가 자동사겠구나 혹은 타동사겠구나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자, 그 다음에 또 동사 뭐뭐 하다라고 하면 또 어떤 형태의 접사가 붙어 있냐면 접사다라고 하면 이 어근이 앞뒤로 붙어가지고 하는 걸 접사라 그래요.
이렇게 무 해가지고 붙은 애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이렇게 단어가 생겼어요 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에서는 동사가 총 기본 동사들이 형태가 몇 가지가 있다? 총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접사 아무것도 안 붙고 이렇게 어근만 쓰는 애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브르 같은 애가 붙어가지고 자동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라는 애가 붙어서 얘는 사실 무가 붙었다고 해서 전부 다 타동사로 파생하진 않는데요. 자동사가 40%, 타동사를 60%를 구성하는 동사의 형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인도네시아어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다라는 동사들 중에 참고로 어근 동사 이렇게 접사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얘도 무조건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다라고 하는 애 중에 유일하게 목적어를 가져볼 수라도 있는 친구, 유일하게 타동사를 만들어라도 볼 수 있는 친구는 뭐예요? 맞아요. 여기 무가 붙어 있는 친구만. 무가 붙어 있다고 해서 전부 타동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어근만 쓰는 애, 그러니까 브르 같은 거 안 붙어 있는 동사들은 이렇게 자동사고 이렇게 브르 붙어 있는 애는 자동사인데 그나마 무라도 붙어줘야 그 60%의 타동사라도 구성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혹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이렇게 브가 붙으면 자동사고 무가 붙으면 타동사야 이렇게 단정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무가 붙으면 타동사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어머! 부가 붙었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이거 동사겠구나. 근데 어떤 동사겠구나? 자동사겠구나. 이 뒤에 자동사라는 건 뭐예요? 뒤에 무슨 단어를 더 추가하고 싶을 경우 반드시 전치사라는 걸 동반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디 어디에 라던가 어디 어디로 라던가 뭐뭐를 통하여 라던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 꼭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을이라는 친구를 같이 못 데리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디아 그는 부끄르자 끄르자 어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근이라는 뜻의 최소한의 덩어리 앞에 이렇게 동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라던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 같은 걸 붙여서 그 뜻의 완전함을 만들어요. 끄르자라고 하면 이게 어근의 뜻으로 일하다라는 친구인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끄르자는 어근으로서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따라서 어근이라는 건 뜻을 갖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인 거지 이거 자체가 동사다라고 문장에서 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리고 행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건지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한다라는 뜻을 대충 쓰긴 하지만 정확하게 문장에서 아까 전처럼 A는 B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어근에다가 이렇게 접사라는 걸 붙여줘서 완벽하게 동사야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가 붙어 있는 걸 통해서 뭐라는 걸 또 짐작할 수가 있다? 어머, 얘 자동사겠다. 이 브르라는 표현이 붙어야 비로소 자동사로서 일하다라는 문장 내의 동사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끄르자만 있으면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세요. 자, 디야, 그는 부끄르자라고 해야 비로소 주어가 일한다고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는 일한다 라고 해서 문장이 끝나는 거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전치사를 붙인 다음에 뒤에 내용을 얘기하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D 하고 so이죠.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전치사로 어디에 라는 위치를 나타내주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혹은 그녀는 일한다. 어디에서? 서울에서. 이런 표현이 됩니다. Dia bekerja di Seoul.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지 짠틱. 수지 짠틱. 짠틱이라고 하면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예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거든요. 영어에서 그녀는 예쁘다 라고 할 때 she is pretty 라고 해서 is, 비동사를 꼭 넣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비동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 플러스 형용사만 붙여도 완벽한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짠틱이라고 하면 해석이 수지는 예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이유 역시 뭐다? 수지가 어디 있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얘가 주어, 얘가 은는이가 라는 식으로 쓰이는 거고 그 뒤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명사를 써서 A는 B다 라는 회사원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동사를 써서 그는 일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 뒤에 형용사를 써서 그녀는 예쁘다, 수지는 예쁘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어 기본 문형은 주어 플러스 수러다. 수러라고 하는 이유는 영어와 다르게 비동사가 꼭 필요 없고 주어 뒤에 명사가 나오면 문장이 또 될 수 있고 동사가 나와도 문장이 될 수 있고 형용사가 바로 와도 문장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놨죠. 지금 여기 위에서 봤던 건 기본 문형 주어 플러스 죄송해요. 잠시만요. 주어 플러스 수러만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명사, 자동사 버전 그리고 형용사 버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동사 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뭐뭐 하다라고 하면은 총 3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그리고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렇게 bekerja, ver가 붙어 있는 자동사 친구의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어서 주어 플러스 동사라는 문장 구조를 띠지만 만약에 이 동사 파트가 이와 같이 타동사라면 타동사는 반드시 이 뒤에 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을이라는 애를 안 쓰면 문장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나는 읽었어. 그럼 뭐를 읽었는데? 막 이렇게 궁금하고 나는 먹었어. 그럼 뭐를 먹었는데? 이렇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동사들은 몇몇 동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뒤에 목적어도 동반해줘야 되겠죠? 문장 구조 여기서 보게 되면 사야 그쵸? 사야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부꾸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사야 하면 아까 위에서 보였어요. 나라는 표현이었죠. 나 그리고 문바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에서 요렇게 무가 붙어 있으면 전부 다 타동사라는 건 아니지만 무라도 붙어 있어야 타동사라도 만들어 볼 수 있지롱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바자 북구라고 하게 되면
맞아요. 이 친구 타동사로 쓰인 거고요. 아까 제가 부끄러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르가 어디에 붙어서? 어근에 붙어서 완벽하게 자동사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죠. 문바자 같은 경우 어근은 바자이고요. 이 바자는 어근으로서 읽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근이에요. 참고로 어근이라고 해서 전부 동사의 뜻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형용사의 뜻을 가질 때도 있고 명사의 뜻을 가진 어근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단어를 구성할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어근을 기반으로 동사를 만들어내고 어근을 기반으로 좀 더 심화되는 명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자 이렇게 어근만 쓰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완벽한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자만 쓰면 이렇게 바자만 적혀 있으면 이 주어가 이 행동을 능동으로 하는 건지 수동으로 하는 건지 이게 읽혀짐을 당하는 건지 지가 읽는 건지 그리고 이 사야가 읽는 사람인 건지 막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무가 딱 붙어서 뭐뭐 하다라는 동사 원형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이 무가 붙어야 주어가 이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능동이라는 뜻과 동시에 어머 무가 붙었네? 이거 설마 타동사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바자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타동사로 무엇을 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접사는 나중에 제가 차차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근에 접사 붙여서 동사 만드는 거다. 어근만 쓰면 문장 아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 바자는 앞에 불을 안 붙지? 이런 거는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사야, 문바자, 북구라고 하면 나는 여기 맨 앞에 있는 애가 주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무 접사가 붙은 동사, 타동사를 넣을 거야. 그리고 타동사를 썼다는 얘기는 이렇게 무로 시작한 동사를 썼다는 얘기는 반드시 뒤에다가 60% 정도는 뭐를 동반한다? 을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문바자를 썼으면 타동사를 썼으면 이 뒤에 또 반드시 목적어를 붙여주어야 되겠죠. 사야 문바자만 하면은 너무 궁금해요.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는 뭐뭐를까지 쓴 상황인 거거든요. 뭘 읽었는데 이렇게 궁금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타동사가 나왔을 경우는 뒤에 목적어 꼭 붙여주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문장 구문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수식 어순이 우리나라 말과 반대야. 사실 우리나라 말과 반대다. 또 물론 맞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랑도 반대고 일본어랑도 반대예요. 자, 어떤지 예시를 좀 볼게요. 영어로 봤을 때는 new 하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잖아요. book 하면은 명사로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새 책 이렇게 영어도 꾸며주는 표현을 어디다 붙여요? 형용사일 때. 앞에다 붙여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을 앞에서 해줘요. 꾸며주고 싶은 말 있으면 꾸며주는 대상 앞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요. 새 책, 혹은 철수가 읽은 책, 이런 꾸며주는 표현을 우린 다 꾸며줄 대상 앞에다가 배치를 시키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꾸며주는 순서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어순이 반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장의 어순이 반대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너무 가신 거예요. 문장이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꾸며주는 표현이 우리랑 순서가 반대야.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우린 새 책 이렇게 얘기했고 영어는 new book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북구가 아까 책 여기 북구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북구 하면 책이고 바로 이게 형용사로 새로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꾸며줄 때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는 특징이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자,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는 뭐 beautiful lady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형용사를 명사 앞에다 배치시키고 꾸며줄 대상을 뒤에다 넣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을 먼저 쓰고 형용사 먼저 쓰고 뒤에 꾸며줄 대상 여성 이렇게 먼저 뒤에다 쓰게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꾸며줄 대상부터 먼저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lady에 해당하는 단어 요거 어떻게 읽어볼까요? 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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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봤으니까 짠틱 이렇게 해서 와니따가 이런 뭐 숙녀라던가 여성을 얘기할 때 쓰고요. 짠틱이 예쁜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어디서 어떻게 꾸며줘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케이. 꾸며주는 순서가 반대다. 대상을 꾸밀 때, 명사를 꾸밀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3번. 시제와 성수 구분이 없다. 아까 성의 구분이 없는 건 디아라는 인칭 대명사에서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 혹은 그녀. 영어로 하면은 she, he가 다 되는 단어예요. 아까 잠깐 그 전편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여건이 굉장히 셉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도 구분을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여자 남자 똑같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의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복수 단수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복수일 때 뒤에 s나 es 이런 거 붙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개를 쓰든 100개를 쓰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정말 반가운 것. 시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중전공으로 프랑스어를 했었는데 시제가 24개래요. 프랑스어는. 제가 그래서 영어가 진짜 쉽긴 쉽구나라고 했던 게 영어는 시제가 뭐 많아봤자 뭐 현재, 과거, 미래, 뭐 현재 진행, 뭐 대과거 요 정도밖에 없는데 와, 저 유럽 언어들은 시제가 너무 많아. 근데 이 우리나라도 사실 시제가 되게 많아요. 밥 먹었다, 밥 먹었었다, 밥 먹었었었다 막 이러면서 엄청 많거든요. 우리도 뭐 할 거다, 뭐 할 예정이다, 뭐를 할 예정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사실 인도네시아어의 특징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거의 모든 국가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가지고 동사의 형태를 바꾸거나 문장 구조를 뒤집지 않습니다. 영어로 치면 그냥 already라던가 after 뭐 혹은 next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음에, 나중에, 뭐 할 예정이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주면 돼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면 저는 언어학 이런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사설이 길어지는데 사실 시제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은 보통 사계절이 있는 국가들이 시제에 민감해요. 왜냐면 사계절의 국가들은 시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봄 되면 씨 뿌려야지, 여름 되면 뭐 저기 장마 때 대비해야지, 뭐 물 대야지, 가을엔 때 맞춰 추수 안 하면 또 난리 나지, 겨울에는 또 겨울 대비해야 돼서 막 비축해야 되지. 이렇다 보니까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되게 두 가지의 계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건기, 우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년 내내 여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에 둔감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시간이 멈춘 것 같아서 늙는 느낌을 잘 못 받아요. 우리는 딱 때 되면 이제 겨울 오면 벌써 한 해 갔구나 이러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오늘이 몇 월이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럼 시제가 없으면 어떻게 얘기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lready라던가 before이라던가 will 같은 뭐 할 예정이야 이런 것만 좀 붙여주면 돼요. 동사 앞에다가. 나중에 저 배우시겠지만 이런 걸 조동사, 시간 조동사나 시간 부사로 표현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요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야, 수다, membeli buku. Saya sudah membeli buku. 우리 L은 리을이 몇 개다? 2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는 하고 나서 수다 하면은 이미 라는 뜻의 조동사예요. 영어의 already 같은 표현인데 조동사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야 수다. 나는 이미 어머! 아까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어 동사 원형에서 이렇게 무가 붙어 있으면 60%의 확률로 타동사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역시나 블리가 어근으로 사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이고요. 이렇게 타동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무접사랑 같이 세뚜세뚜로 돼서 이래야 비로소 능동사로서 타동사 무엇을 사다라는 완벽한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샀어. 뭐를 샀어? 부쿠. 책을 샀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Saya sudah membeli buku. 나는 이미 책을 샀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밑에 지금 문장 보시면 Saya membeli buku. 나는 책을 샀다 라는 표현이 되죠. 사실 이렇게만 써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다 표현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현재야, 현재 진행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앞뒤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굳이 얘기를 하면 현재를 얘기하게 되겠죠. 가장 가깝고요. 그렇다고 사야 문블리 북구는 과거를 못 쓰냐는 아니란 얘기예요. 꼭 그러니까 위에처럼 수다를 꼭 써야만 꼭 과거 표현이 된다라는 게 아니란 얘기죠.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친절한 표현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에 있었던 사야 수다 문블리 북구라는 부분에서 요 수다만 쏙 악간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악간 하면은 영어의 will에 해당되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야, 나는 악간, 뭐 할 예정이다? 문블리 북구, 나는 책을 산다. 그래서 살 예정이다 가 되는 거죠. 혹은 수다를 넣어서 나는 이미 책을 샀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오,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레카 오랑꼬레야. 이건 사실 시제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요. 복수 표현을 하지 않는다. 굳이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사실 인도네시아어를 공부를 좀 해봤거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광고글 같은 거 보면 인도네시아어 너무 쉬워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복수 표현을 할 때 단어를 2번 써주면 돼요 라고 하면서, 참고로 요 단어는 같이 해볼게요. 오랑, NG는 항상 무슨 발음? 받침 이응 발음이다. 그래서 오랑 이렇게 발음하게 되고요. 오랑 하면 혹시 오랑우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랑우탄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발견이 돼요. 인도네시아 단어로는 이렇게 표기하게 되는데요. 오랑, 그 다음에 여긴 사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발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딴이라고 해야 돼요. 후딴. 오랑, 후딴. 후딴은 그래서 오랑부터 얘기하면 명사로 사람이란 뜻이고요. 후딴 하면은 명사로 숲이란 뜻이에요.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 명사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서 무엇의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에 of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명사 그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랑우탄 하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숲의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오랑우탄이 숲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숲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영국 사람, 영국 분들이 들어오거나 이제 유럽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저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거 오랑우탄. 이렇게 해서, 아, 오랑우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랑 하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오랑 두 번 쓰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막 광고를 많이 해요.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복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2번 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어는 굳이 단수 복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오랑이라고 2번이나 썼다는 얘기는 사람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됐다 많을 때 쓰게 돼요. 사람 많은 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냥 한 2-3명 있으면 오랑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 한번 읽어볼 텐데요. mereka 라고 하면 인칭 대명사로 그들, 영어의 they에 해당되는 친구예요. 그들은 오랑이 방금 뭐였어요? 사람이었죠? 그리고 꼬레아, 한국이죠. 아까 여기 방금 보셨죠? 오랑우탄 할 때 어떻게 해석했어요? 숲의 사람 이렇게 얘기했었죠? 오랑꼬레아도 그래서 한국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항상 꾸며주는 표현은 어디에서? 뒤에서 앞으로. 숲 사람, 한국 사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영어였으면 복수로 표현을 분명히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 is 막 이런 거 써가면서, 아니면 people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복수 명사 쓰던 걸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냥 그들은 이미 무레카에서 얘기했다 이거예요, 복수를. 그러니까 굳이 한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B다라는 문장 형성되고요. 그들은 한국 사람이다. 영어처럼 비동사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아까 제가 어근 이러면서 계속 얘기했었죠. 마지막에 꽃은 어근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 선생님, 문분리가 분리가 사다라고 하셨잖아요. 어근의 뜻으로. 네, 맞아요. 사다란 뜻이에요. 근데 굳이 왜 동사, 접사 같은 걸 붙여서 동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분리라고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어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사들을 막 붙여나가면서 단어를 파생시킨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어근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어근이 있었고, 이 어근에는 동사의 뜻을 가진 애도 있고, 명사의 뜻을 가진 애도 있고, 형용사의 뜻을 가진 애도 있고, 제가 글씨를 개발세별로 쓰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태초에 어근이 있었던 거예요. 어근으로 기준을 놓고 접사를 막 파생시켜가면서 발전한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도네시아는 어떤 국가였다? 무역 국가였다. 인도네시아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같이 끼고 있었던 해상 왕국에 그 물라유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사이를 지나가는 해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거든요. 말라카 해협을 끼고 있는 협을 끼고 있는 물라유 왕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아직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물라유라는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서 쓰던 언어를 인도네시아어 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해상 왕국이다 보니까 무역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무역업 특성상 어떤 언어가 필요했냐면 최소한의 뜻 덩이를 가지고 빨리빨리 배워서 빨리빨리 물건을 사고 팔고 나가라. 이게 제일 중요했던 언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뜻을 전달하는 어근만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책, 집, 이게 아니라 나는 책을 산다. 나는 집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문받자 붙여가지고 원형 동사를 만들고 나니까 나는 그냥 읽다가 아니라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읽어주다 같은, 영어로 하면 4형식 문형이죠.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많이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살짝 맛만 보는 거.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나는 그냥 읽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읽어주다라는 표현도 하고 싶은데? 하던가. 나는 읽는다라는 동사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읽는다, 그냥 읽다라는 동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읽다를 좀 멋있게 얘기하고 싶어. 마치 사다 이런 거를 구매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문서 같은 데는 더 뽐나게 적으면 좋잖아.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없을까? 그리고 읽는다라는 거, 뭔가 읽을 거리 이런 것도 표현이 좀 필요한데, 이런 거를 읽을 거리 이런 거 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접사는 또 뭐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읽다라는 받자라는 어근의 앞뒤로 지금 보시면 무 접사가 붙던지 무깐 접사가 붙던지 뿌 접사가 붙던지 뿌안 접사가 붙던지 안 접사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동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사역동사나 수요동사를 더 심화적인, 더 뭔가 하다에서 멈추지 않고 하게 만들다라던가 해주다라던가 이런 동사들을 주는가 하면, 읽는 사람, 독자라는 표현이라던가 읽는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 독서 이런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어근의 이런 동사의 행위를 하는 것,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물건을 또 얘기하고 싶다라고 할 땐 안 접사 같은 걸 붙여가지고 파생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이 어근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수많은 단어들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이 문바자라는 단어를 처음 봤다 하더라도, 혹은 이렇게 뿜바자라는 단어를 처음 봤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문바자라는 단어를 읽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 이 바자가 어근으로 읽다라는 뜻인 걸 알고 있다면 뿜바자라는 걸 봤을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접사 뿌가 붙어 있으면 이런 어근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나타내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접사들마다. 그래서 어근만 제대로 알고 기본형 동사만 제대로 알면 인도네시아에 처음 보는 접사의 형태더라도, 접사가 붙은 형태의 단어를 처음 본다 하더라도 대충 이런 뜻이겠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단어를 만들던 간에 뭔가 정말 고유명사 혹은 형용사 같은 거 말고는 이렇게 동작성을 나타내는 동사와 관련된 단어들은 죄다 뭐가 붙어있다? 어근을 중심으로 접사 친구들이 이렇게 붙어서 더 정확한 표현을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단어 찾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이 뭐다? 어근이 무엇이냐라는 걸 먼저 체크하고, 그 뒤로 앞뒤에 접사가 무엇이 붙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셨으면 됐습니다. 사실 되게 제가 입문 강의를 많이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초심자분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아, 맞다, 그랬었지? 이런 식으로 깨닫는 과정이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초반부터 너무 어려워 라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해될 때까지 나중에 한 달 끝나 있으시면 무조건 다 인도네시아어 프리토킹 간단한 것들은 다 가능하실 거니까요. 믿고 열심히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